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이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제작에 깊숙이 관여하신 주익종 이사님 모셨습니다. 주익종 이사님은 이승만 학당의 상근 이사님이신데 이번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책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위안부 문제를 다뤄주셨는데 예, 이번에는 이 책에도 보니까 이제 제국주의 때 근대화론 이것도 비중 있게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 동원 문제 이건 이제 강제 동원됐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뤄주는데 뭐 표가 있습니까? 표는 나중에 설명하시고 노무 동원이라는 건 이제 깊숙이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일본이 이제 처음에 37년에 중국으로 중국 침략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이 해안 지방을 거의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동남아로 이제 40년부터 침략해 들어가면서 특히 41년 말부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버마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를 또 필리핀 차례로 이렇게 점령을 하거든요. 일본 제국이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일본 군인들이 자꾸 투입이 되고 그러면 군인이 빠져나가니까 남자 노동력이 어쨌든 더 필요해지고 게다가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거에 증산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군수공업이라든가 또는 비행장 건설과 같은 그런 공사 현장 이런 데 노무자들이 많이 필요해서 특히 39년도부터 조선인 정책적으로 그 노무자들을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무동원은 1939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노무동원 정책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한 44년도 8월까지는 무슨 영장을 내보내 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그건 징용인데요. 그런 징용이 아니라 모집이라든가 관할선이라 그래서 그거는 일본의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 탄광 같은 데서 일본 후생성에 요청을 하면 후생성이 그걸 자료를 모아서 조선 총독부에 연락을 해주고요. 그럼 조선 총독부가 그걸 보고서 어느 기업은 어느 지역으로 가라라고 할당을 해줘요. 도에 넘기면 도에서는 군에서는 몇 개 면으로 또 뿌립니다. 이렇게 돼서 대개 한 기업이 데려갈 때 사실 생각해도 어떤 일본에서 모집원이 와서 일본 어떤 탄광회사의 모집원이 와서 데려갈 때 조선 전체에서 몇 명씩 데려가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어느 군, 인접군 한 2개 군, 3개 군 이런 지역에서 데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모집 또는 관이 좀 더 역할을 해주면은 관할선 이렇게 부르는데 그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는 강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강제 동원을 일체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강제성이 있냐면 탄광이라 그러면 탄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있고 위험하고 뭐 가서 일하기 싫거든요. 그럼요. 누구나. 그거는 그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농민들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도 탄광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한다라 그러면 안 갈라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제 모집원하고 면의 면서기 또는 면의 노무계 직원이 있어요. 면사무소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면의 그 사람들은 농촌의 사정을 잘 알잖아요. 뭐 어느 집에 몇 살 정도 되는 누가 있고 하는 걸 아니까 그 집에 가서 자꾸 이제 가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간다고 막 그러면 다음날 또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또 실적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배당을 받았을까? 몇 명 동원해라. 그러면 이제 자꾸 가서 이제 실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순사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자꾸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괴롭게 하는 거죠. 자꾸 가라고 귀찮게 가라고 막 이러면 또 사실 여기서도 먹고 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면 월급이 뭐 좋다는 둥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며칠 시달리다가 알았다고 내가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공장은 또 좀 사정이 다릅니다. 공장은 기술자들이 좀 아무래도 필요하고 아니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일본어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의사소통이 되려면은 초등학교를 나와야 돼요. 당시는. 그러니까
학교 문제라도 못 가본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때는 예. 소학교도 못 가본 사람들이 많은 예, 시절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일본어가 글을 못 읽- 능숙하지 않으니까 막 지시를 했을 때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예. 기계 조작을 서투르게 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의 노동자들을 뽑아갈 때는 대개 도시에서 많이 뽑아갔어요. 도시에서 초등학교 소학교를 정도는 나온 사람, 또 일본어 해득 가능한 사람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탄광보다는 여건이 좀 좋고 경쟁률도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한일 관계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그 징용배상 소송에서 4명의 원고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평양에서 간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100명을 모집하는데 500명이 응모를 했거든요. 아유, 경쟁률이 그러니까 5대 1에서 선발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고 키도 작아요. 근데 그 여운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자기 핸디캡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대신 일본인 상점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또 왜 사람들 중에 일본어를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어가 능숙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인이 하는 이발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일본인 손님이죠. 손님이 와서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죠. 그래서 돈 벌 기회다. 예, 그래서 기술자가 될 기회다 가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핸디캡이 있으니까 키도 작고 겉으로는 초등학교 학력이 아니고 이러니까 이 일본인 교장 손님한테 나 추천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그때는 뭐 추천장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그 일본인 교장이 자기 명함에다가 명함 뒷면에 사인을. 이 사람을 추천한다. 이걸 써줬대요. 근데 꼭 그것 때문에 붙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5대 1의 경쟁률 이런 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뽑혀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압성이 어느 정도는 특히 탄광 노동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강제성이 압박이 있는 거죠. 압력이 있었지만 그 케이스마다 다르고 또 농촌 그리고 이제 공장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응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44년도 9월에 가면 이제 징용령이 내려지면서 그때부터는 강제로 데려가는 건데 징용에서 간 숫자는 글쎄요 많이 잡아서 한 20만 그렇게 잡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70만. 그러니까 너무 정책적으로 동원한 거는 그러니까 자발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그 50만 정도 돼서 더 많은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건 정책적으로 70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 자유도항이라 그래요. 자유도항으로 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160만 정도 되는데 물론 갔다가 또 한 2년쯤 일하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38년도 말에는 일본에 100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45년 해방될 때는 20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늘어나 있는데 이들 중에는 정책적으로 데려갔다가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유도항으로 건너갔다가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어쨌든 또 강제동원, 노무동원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가 어쨌든 뭐 마구잡이로 무조건 끌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경로가 있었다. 그리고 방식도 강압이 좀 많이 작용한 부분도 있고 강압이 적게 작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좀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우선 여기서 적어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저를 낳아서 뭐 40대 그 당시에는 그 당시로는 늦둥이죠. 말하자면 지금이야 40 넘어도 결혼 안 한 사람 많지만 우리 부모님 나이 때 제 부모님으로는 40 몇 살 되시니까 일제 시대 때 많이 사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뭐 국민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일제 시대 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놀란 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일본 놈들 그렇게 나쁜 놈들은 아니다. 그리고 그때 뭐 많이 발전했다 우리나라. 왜냐면 일제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걸 당했으면 이게 치를 떨 텐데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공산주의의 치를 떨어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이북에서 1.4.5태 때 넘어오셨는데 네, 공산주의엔 치를 떨고 일제시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식민지였지만 그래도 나라 잃은 서름이야. 왜 없겠습니까? 우리말 못하고 저 일본말 써야 되고 뭐 이름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뺏기기 전서부터 산 게 아니라 뺏긴 다음에 사신 거 아니에요? 네, 일제 통치하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살았는데 말하자면 조선인이라고 해서 모진 학대를 받았으면 기억이 나쁠 텐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일제시대에 대해서 기억이 이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왜냐면 그 선생들은 뭐 일제시대 나쁘다고 지금 전대협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제시대 나쁘다고 그런 얘기는 젊은 선생들이니까 하시는데 실제 부모님은 그러지 않고 공산당 나쁜 건 겪으니까 치를 떨어요 공산당은. 그리고 일제시대 때 많이 우리가 근대화됐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노무동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희 그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돈 벌러 전쟁터도 나갔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돈 벌러 아이고 목숨이 걸려 있죠. 근데 갔다가 몇 년 있다 오면 집 사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농사 짓고 이런 사람이 집을 언제 사요? 서울에. 그러니까 돈 벌러 심지어 월남전도 가고 그것도 강제로 간 거 아니에요. 월남 이제 뭐 희망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광 독일의 탄광이라든가 간호사로 돈 벌러 많이 갔어요. 물론 탄광에 갈 때는 위험하다는 거 다 알죠. 그러나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잣대로 이게 일제시대 때 뭐 강제 노무 막 이런 잣대로 하면 지금의 생각으로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때의 상황에 좀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그때 가난하죠.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서 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모집원 뭐 또 이런 사람과 같이 와서 일본에 가면 여기보다 네가 버는 것보다 더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면 가기 싫어하다가도 아이 그래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여기에 어떤 그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일본행을 택한 정책적으로 권유를 받아서건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서건 이렇게 그 새로운 삶의 방편을 개척하기 위해서 간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 물론 그중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율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한 90%가 강제적으로 가기 싫은데 끌려갔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더 많은 비율이 그래도 돈 벌기 위해서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면은 그걸 강제 노무 동원이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집어 씌우기는 좀 억지가 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 동원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예를 들어 1944년도 징용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강제 동원이라고 좀 하든지 또는 협의, 광의의 강제 동원은 그냥 약간의 강압성이 있는 거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협의의 강제 동원은 44년도 9월에 징용부터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왜 노무현 정부 때 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강제동원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죽거나 실종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일본에 가면 다 강제동원이에요. 그냥 일본에 갔다. 그러니까 뭔가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 증언 같은 걸 따오거든요. 인후 보증이라 그래서 근처에 그러니까 친척이나 아니면 이웃집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집 뭐 누가 갔던 것 같다. 일본에 갔던 것 같다. 이러면은 그냥 일본에만 가면 다 강제 동원이에요. 그렇게 판정해서 물론 그 중에서 죽은 사람들, 그래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2천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38년 이후에 그 일본에 간 사람들은 전부 강제 동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안부에 대해서 전에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로 일본군에 강제 연행된 성노예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켰듯이
경우도 일본에만 가면 무조건 강제로 간 거다. 그냥 프레임을 예, 예. 탁 틀에 넣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네. 저희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네. 깰 필요가 있고 역사학자들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연구를 하면 알거든요. 아는데 그렇죠. 알면서도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일본에 요때 많이 네. 뭐 노동력이 갔는데 이거 전부 강제동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일제 시대 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출세를 했거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 공장에서건 아니면 그 관공서. 그때 나라를 뺏겼는데 관공서가 뭐 일본 관공서 나라가 없어졌는데 네, 예, 예, 그러면 예. 아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일 안 하는 사람만 그 애국자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서 회사를 일본 회사에 다녔건 일본 이제 뺏긴 그 공무원을 했건 이런 사람들 전부 친일파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예. 물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일본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 괴롭힐 때 앞잡이 노릇하고 이런 사람은 매국노지만 그리고 나라 팔아먹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 근데 거기 그 상황에서 열심히 일한 걸로 매국노라고 그러고 친일파라고 그러고 그때 장사 좀 해서 돈 좀 번 사람은 이거 매국노 친일파라고 네, 덮어씌우기 하는 거는 좀 너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반일 종족주의의 투쟁이 이제 2편이고 전에가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제가 그 문제를 다뤘었어요. 친일 청산 문제를 좀 다뤘는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가 딱 그 경우거든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 생이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20살 1940년이면 이제 23살이에요. 네. 23살인데 원래 아시다시피 왜 저 대구 사범학교를 나와서 네. 교사를 3년인가 문경보통학교 하다가, 온 거에서 3년인가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릴 때부터 근데 꿈이 대구 사범 때부터의 꿈이 이제 무관이에요, 무관. 군인이 되고 예, 싶은 게 예. 그 교련 그때 보니까 대구 사범의 그 교련 선생이 현역 군인이 와서 네. 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감화를 받은 거죠. 네. 뭐 군인들 중에도 멋있는 스타일의 군인이 있을 수 예,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일본군이지만 그렇게 해서 군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꿈이 있다가 만주군관학교에서 뭐 뽑는다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나이가 그 23살 해서 약간 오바가 됐어요. 네. 오바가 됐는데 어쨌든 재수지원인가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혈서지원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왜 뽑아만 준다 그러면 좋은 회사 뽑아만 준다 그러면 혈서 쓰지 않겠습니까? 삼성에서 뽑아준다고 혈서 쓰. 서울대에 입학해 준다고 혈서 그러니까 쓰지. 혈서가 뭐 무슨 친일파의 증거다. 아이, 근데 아니에요. 이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23살 뭐 이런 청년이 무슨 골수에 찬 그런 신념이 있겠어요. 무슨 자기의 꿈을 위해서 군인이 예. 되고 싶다. 예. 해서 뭐 그렇게 쓴 건데. 그리고 그러면 나라가 일본 제국이 망할 줄 알고 기다려야지.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일본이 어쨌든 승승장구해서 계속 그 확장되고 발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제국 체제 내에서 나의 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나라를 뺏겼는데. 그럼 거기서 대구 사범에서도 왜 기숙사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인데 네.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니 상급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일본인 교장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네. 찾아와서 이렇게 훌륭한 똑똑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되느냐 해서 대구 사범에 갔는데 대구 사범 때는 그 기숙사비를 제때 못 내 가지고 기숙사비 마련하러 왜 고향에 가 있고 이러느라고 네.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성적이 안 좋았다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만주군관학교 가서는 거기 완전 기숙사 생활 이제 하면서 거기서는 왜 사실상 수석 졸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석 졸업하려면 박 대통령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이렇더라도 다 공안고만한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고 이렇게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일본군 장교가 됐죠. 그렇죠. 일본군 장교가 됐는데 그게 무슨 친일파고 친일 반미적 행위자고 그런 단순화된 이제 도식적인 역사 해석 이제 그게 문제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다른 역사학자들도 아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조금 솔직하게 객관성 있게 그 역사를 판단을 해야지 그걸
그냥 감정적으로 말이에요. 왜곡을 해가면서까지 그것도 심지어는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학자들도 많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무슨 시민단체 이런 예, 데 예, 예. 이렇게 학자면서 참여하면서 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반일 프레임을 이렇게 과도하게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유, 오늘도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익종 이승만 학당 상근 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아주 우리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친일해야 애국입니다. 일본하고 협력해서 한미일 관계 돈독해 해야 그게 나라의 보탬이 돼요. 일본하고 왼수져 가지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게 우리의 국익이 손해되면 그게 매국이에요. 뭐 자꾸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현실, 과거는 과거고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고 좀 냉철하게 판단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